과학창의 앰바사더와 함께하는 제1회 과학 토요 토크의 강연을 진행하게 될 이병애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은요, 남과는 다른 생각으로 새로운 리더를 꿈꾸는 분들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둘러보세요. 꽉 차 있죠? 네. 그만큼 오늘 강연에 대한 관심이 뜨겁고 또 과학적인 창의 능력에 대해서 목말라 있다, 이런 증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 토크의 주제 아시죠? 네. 과학으로 여는 창의 세상입니다. 이 과학이라는 게요, 뭐 사회과학이다, 기초과학이다, 응용과학이다, 모든 학문의 기초입니다. 그래서 창의적인 사고를 요하고 또 융합적인 그런 사고를 요하는 학문입니다. 자, 오늘 이 여러분들의 궁금한 질문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을 해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쪽에 계신 관동의대 융합의학과의 정지훈 교수님입니다. 큰 박수 안녕하세요. 부탁드립니다. 네. 자, 이쪽에 계신 분은요, 월간 미술의 이건수 편집장님이신데요. 아인슈타인 닮았죠? 머리가?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오른쪽에 계신 분은 융합 분야, 또 이쪽에 계신 이건수 편집장님은 예술 분야를 대표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아주 잘 답변을 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제가요, 한 가지 안내해 드릴게요. 강연 도중에 퀴즈를 낼 거거든요. 지금 무선 응답기 갖고 계시죠? 네. 그러면 이따가 강연 도중에 퀴즈를 내면은 여러분이 그 무선 응답기로 답을 말씀해 주시면은요, 바로바로 집계가 돼가지고, 요즘에 여러분 뭐 배틀 하는 거 많이 보셨죠? 네, 그런 것처럼 집계가 될 겁니다. 그래서 강연을 들으시면서요, 절대 딴청을 피우시면 안 되고, 요즘에 왜 개콘에서 그러잖아요. 귀를 쫑긋, 말초신경은 어떻게? 아하! 하고 왜 집중하라 그러죠? 네, 그렇게 여러분들이 잘 들어주세요. 얼마 전에 UN 미래 보고서 2025, 지금 이제 화면에 보십시오. 여기서 발표를 했는데요. 2030년이 되면 1인 기업이나 자영업이 전체의 80%를 차지할 것이다. 그리고요, 또 미국 정부에서는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현존하는 직업 중에 80%가 10년 후에 소멸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가 하면은 다보스 포럼이라고 아시죠? 네, 다보스 포럼에서 퓨처 매핑 2030, 그러니까 미래 지도 2030을 발표를 했는데, 거기 보면은 개인이나 기업 또는 온라인 네트워크 권력이 국가 권력보다 2030년에는 더 강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이미 뭐 다 인지하셨겠지만 세상이 이렇게 빠르게 급변하게 변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자, 정지훈 교수님은 또 미래에도 관심이 많으시니까 정 교수님께 여쭤볼게요. 이런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 됩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산업혁명 이후에 커다란 자본하고 커다란 어떤 매스 마케팅을 중심으로 해서 커져왔던 어떤 그런 기업체의 시대에서 네. 인터넷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창의적이고 작지만 혁신적인 기업들이 금방금방 구성하면서 바뀌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제일 대변하는 거라고 일단 볼 수 있겠고요. 네. 그 다음에 개인들 같은 경우에도 개인들의 창의적인 어떤 그런 활동들을 통해 가지고 단순히 소비자가 아니라 창의적인 뭔가를 만들어내는 이런 걸 우리가 만드는 거 프로듀스, 그 다음에 소비하는 거 컨슈밍 합쳐가지고 네. 프로슈밍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그렇죠. 프로슈머. 네, 네. 그런 식으로 넘어가면서 굉장히 많은 변화가 나타날 것 같고, 특히나 이제 미래 이제 직업군 같은 경우에 보면, 네. 지난 한 100년 동안은 그래도 평생 직장이라고 해서 한 군데 가면은 오랫동안 일하는 어떤 그런 분위기 굉장히 많았다면, 그렇죠. 이제는 네. 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창의적인 그런 어떤 소질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가지고 네. 개인이 여러 가지 직장을 가지거나 또 중간중간에 이렇게 바뀌는 예. 그런 형태의 개인화된 어떤 직장관을 가지는 형태로 갈 것 한 같습니다. 7, 8개 직업을 갖게 된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렇게까지 지금 얘기가 나오고 예, 있죠. 그만큼 세상이 빠르게 변하면서 우리가 그 빠르게 변화하는 그 속에 어떤 잘 적응이 되는 인재가 돼야 되거든요. 바로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미래 사회를 준비하는 뭐 글로벌 리더가 되는 것도 좋고요. 인재상이 될 것인가, 어떤 자질을 갖추어야 되는가. 이건수 편집장님. 네, 지금 뭐 직업 얘기도 나왔는데 요새 제일 인기 있는 직업이 뭐 판사, 검사, 뭐 사자 돌림 흔히. 근데 요새 이게, 많이 좀 기울고 있어요. 네, 그런 쪽으로 돼서 네. 공부만 잘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인기 있는 인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사실은 예전에는 그리스 로마 시대 이때만 하더라도 공부만 잘하면 인재가 아닙니다. 그 인기가 없어요. 네. 그 당시에 제일 인기 있었던 사람은 이 복싱 선수나 레슬링 선수 같이 예. 운동도 잘하고 머리도 현명하고 그다음에 마음도 따뜻하고 네. 또 예술적인 창의력도 있고 네. 이런 사람이 인재였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인재상을 다시 우리가 이제 찾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왜 쿠베르땡이라는 사람이 왜 근대 올림픽 그 선언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 건강한 육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 그랬죠. 네. 그 얘기는 뭐냐면 육체하고 정신하고 똑같은 가치를 보고 사람을 평가하는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네. 지금도 그런 인재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그러면은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나는 과연 얼마나 창의적이고, 뭐, 과학적이고, 융합적인 사람일까 궁금하시죠? 네, 첫 번째 퀴즈 내겠습니다. 자, 무선 응답기 갖고 계신가요? 준비됐나요? 준비됐죠? 자, 질문 나갑니다. 그렇다면은 나는 얼마나 창의 융합적인 사람일까? 1번, 2번, 3번 눌러주세요. 1번, 나는 매우 창의 융합적인 사람이다 하면은 1번 누르시고요. 나는 창의 융합적이지 않다. 그러면 3번입니다. 그런데 뭐 창의 융합적이에요. 어느 정도? 2번입니다. 자, 누르셨죠? 예. 자, 누르셨습니다. 아직도 못 누르신 분 안 계시죠? 자, 집계해 주십시오. 네, 집계 중이라고 뜨죠. 내가 누른 번호 과연 얼마나 될까? 자, 집계 완료 결과 오른쪽에 먼저 네, 예, 정 교수님 한번 보여주시죠. 보여주세요. 예. 네, 보여주시죠. 네. 네, 2번이 50%였고요. 그렇죠. 어느 정도가 예, 50%였고, 예. 네. 창의적이다 37%. 그래도 역시 오신 분들은 그러네요. 예. 퍼센트가 높은데. 그래요. 그게 정답일 수 있어요. 아직은 뭐 초등학생부터 쭉 있으니까 내가 과연 어느 정도 창의융합적일까에 그냥 어느 정도만 하셨는데 오늘 이야기를 이제 들어가면서 이 강연을 들어가면서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한번 더 해볼까요? 네. 우리가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사고를 기르려면은, 갖춰야 되려면은 어떤 자질이 필요할까에 대한 답입니다. 자, 문제 보이시죠? 1번, 2번, 3번. 저는요, IQ가 높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는 사람은 1번. 풍부한 감성이 있어야 돼요. 2번, 3번은 과학적인 사고 능력입니다. 짜자잔. 네, 누르셨어요, 벌써. 집계 중입니다. 자, 어떤 결과가 나올지 궁금하죠? 어떤 생각을 하는지 결과 보여주십시오. 네, 완료가 됐습니다. 오, 네, 아주 다들 뭐 똑똑하죠? 예, 3번 과학적인 사고 능력이라고 답해 주신 분들이 제일 많네요. 자, 오늘의 이야기를 그러면 한번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용 교수님, 네. 우리가 그 과학적이면서 융합, 창의적인 그런 인물 누구를 꼽을 수가 있죠? 제가 그 두 사람 사진을 가지고 왔는데요. 예. 한번 보여드리겠어요. 첫 번째 분 사진 좀 보여주시겠어요? 예, 아마 너무 자주 보셔가지고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소리가 나네요. 네. 네. 애플이라는 회사를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기술뿐만이 아니라 인문학과의 교차점이 있는 회사다. 이제 스티브 잡스가 말한 인문학은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책이나 뭐 이런 내용들도 있지만 인간에 대한 이해라고 보통 생각을 예, 합니다. 네. 그래서 기술에다가 인문학을 더한 아주 멋진 제품을 만든 융합적 인물 이렇게 네. 해가지고 꼽을 수 있겠고요. 그 다음 인물 사진도 보여주시겠어요? 네. 예, 요즘 이제 뭐 나는 대세다 수준으로 얘기가 나오는 예, 얼마 전에 결혼했죠. 예, 페이스북의 마크 주커버그인데요. 마크 주커버그는 어떻게 보면 사회를 굉장히 잘 아는 사람입니다. 사회학에 대해서도 많이 알고
소셜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 사회의 인간들의 네트워크잖아요. 네. 거기에다가 IT 기술을 접목을 시킴으로 인해서 그걸로서 우리 사회를 굉장히 많이 바뀌는 역할을 했다는 측면에서 예. 이 친구 역시 기술과 사회를 융합시키는 어떤 그런 창의적인 예.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제가요, 방송 계통, 지금도 방송을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지만, 한 35년 방송 생활하면서 느끼는 게, 정말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인물들 많이 만나거든요. 그분들 보면은요, 과학적인 사람인데도 상당히 예술적, 인문학적인 지식이 풍부하고요. 또 인문학을 하는 사람인데도 예술적 감각이 뛰어난 분들을 정말 많이 만납니다. 그 보면은 정지훈 교수님도 의사시거든요. 그러면서 사회공학자이시고 IT 전문가이시고 사회과학자시고 어떻게 이렇게 다양한 이력을 밟아오신 거죠? 사실은 제가 의과대학을 다니면서 임상의사가 된다는 길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봤는데 예. 그것도 잘할 수 있다고는 생각했지만 제가 과학하고 사회과학 이런 게 다 관심이 많았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썩히기보다는 이런 것들을 다 엮어 나가면 네. 언젠가 뭐 좋은 것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약간 좀 불확실하지만 예. 그 길을 가는 것이 미래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으로 네. 그렇게 가게 된 것이 지금의 어떤 자리에 좀 올 수 있게 됐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정지훈 교수님이 생각하는 이제 융합의학을 하시니까 융합이라는 게 뭡니까? 융합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미 있는 것들 중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내는 것이다라고 네. 말씀을 조금 드릴 수가 있는데요. 네. 제가 눈에 확 들어올 수 있게 저희 병원에서 하고 있는 사진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사진 좀 보여주시겠어요? 예, 여러분들이 흔히 생각하기에 암센터, 암을 치료하는 것 하면은 그냥 그 과학적으로 암이란 질병에 대해서 진료하는 것만 생각하기가 되게 쉬운데 네. 가만히 생각하면 그 병원이란 곳이 공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공간에서 어떤 빛과 어떤 디자인과 어떤 IT 기술이 접목됐을 때 그 공간이 치유의 공간화가 될 수 있는가 이런 걸 고민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이런 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의사들이 공부하는 거랑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네요. 이런 식으로 예. 새로운 IT가 됐든 디자인이 됐든 또는 뭐 과학기술이 됐든 이런 걸 엮어내서 네. 의학 자체의 본연의 어떤 걸 찾아내는 것 예. 이런 것이 융합의학이고 다른 네. 분야에도 이거 비슷한 게 굉장히 많아질 것 같습니다. 예. 학문이라는 것이 요즘에 통섭을 이야기하고요. 산업은 또 융합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보면은 융합이라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은 창의적인 사고의 원천이 됩니다. 또 창의적인 사고라는 것은 융합적인 사고의 동력이 되거든요. 네. 좀 이제 이해가 되시죠? 네. 자, 그런데 우리 이건수 편집장께서도요, 러시아 문학을 전공하셨어요. 그러면서 미학, 철학, 영화 연출까지도 하셨거든요. 우리 이건수 편집장이 보시는 융합이란 어떤 겁니까? 네, 예술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이 융합입니다. 네. 그걸 이제 예술에서는 미술에서는 컴포지션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구성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작곡가를 컴포저라 그러죠. 그 뭡니까? 음악은 뭡니까? 음들을 엮어서 구성해가지고 새로운 아름다운 걸 내는 거죠. 네. 또 문학은 뭡니까? 말들을 아름답게 또 구성해가지고 아름답게 만드는 이게 컴포지션, 장문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미술은 또 색깔이나 형태를 잘 아름답게 꾸며서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는 그런 예술 중에 하나인데요. 이렇게 그 컴포지션이 굉장히 중요해요. 네.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은 편집이라는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제가 영화도 좀 뭐 만들어 봤는데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보지도 않아서 모르는 영화만 만들었습니다. 근데 네. 그 영화에서 제일 중요한 게 감독이 아니라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편집자입니다. 예. 찍어놓고 그걸 어떻게 편집하느냐에 따라서 내용이 확 달라질 수가 있어요. 여기는 아마 영상 시대이기 때문에 잘 아실 네, 것 같아요. 네. 어떻게 편집하느냐에 네. 따라서. 네. 네, 그래서 이 편집공학이란 말을 요새 많이 쓰는데요. 그건 네. 뭐냐면은 우리가 똑같은 라면을 끓여도 물을 얼마 넣고 언제 스프를 넣고 언제 시간을 어떻게 불 조절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맛이 달라지죠. 그렇죠. 이것은 시간을 편집하는 겁니다. 네. 또 야구 감독님은 1번 타자부터 9번 타자부터 순서를 또 편집을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승패가 달라질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편집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네. 우리는 어떻게 공부를 하는 게 자꾸 그 요소에만 집중이 돼 있는데 사실은 그런 편집할 수 있는 편집술, 네. 편집의 아트 이걸 좀 가르쳐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뭐 융합이라는 것은 예술 쪽에서는 편집이다. 예술 쪽에 좀 뭔가 창의적인 쪽하고 많이 연결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으로 어떤 사람이 대표적일까요? 예, 제가 생각하기에 이제 다빈치,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사람을 제가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잘 아시죠? 네. 네, 뭐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어떤 화가로 여러분 알고 계시지만 사실은 다빈치는 화가이기보다는 과학자 또 철학자이기도 합니다. 네. 이 다빈치가 살고 있을 때는 르네상스 시대가
예술하고 철학하고 과학이 하나가 되었던 시절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빈치는 자기의 생각을 어떤 땐 글로 쓰기도 하고 어떤 땐 그림으로 그리기도 하고 어떤 걸 발명하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됩니다. 자, 그러면은요, 제가 정지훈 교수님한테 뭐 하나 더 좀 질문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정지훈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어떤 조건? 네, 어떤 네. 겁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그 용어가 하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용어니까 꼭 보십시오.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이게 나중에 도움이 되실 거예요. 네. 예, 메디치 효과라는 말이 있는데요. 혹시 15세기에 이탈리아에서 있었던 가문 이름이거든요. 예, 유명한 메디치 가문이 있죠. 네. 이 가문이 그 사실은 굉장히 다른 종류의 하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다양한 포럼들을 연 걸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네. 그래서 그 공동 작업을 후원해가지고 여기서부터 소위 말하는 르네상스가 탄생했다. 보통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거를 융합에서 제일 중요한 메디치 효과 이렇게 불러요. 예. 그래서 메디치 효과는 정의가 서로 관련이 없는 것들이 결합해서 뛰어난 작품을 만들거나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것, 네. 뭐 이런 거를 의미하거든요. 네. 그래서 융합에 있어가지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런 걸 엮어내는 것을 갖다가 인정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네. 그 다음에 융합의 가치라는 건 저는 항상 목걸이를 갖고 비유를 많이 하는데, 목걸이요? 예, 네. 결국에는 목걸이라는 가치가 나오려면은 목걸이에 구슬 목걸이를 보면 구슬이 있어야 되고, 네, 그다음에 실이 있어야죠. 그렇죠. 구슬 네. 꿰는 실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 예, 예. 구슬 만드는 것까지는 우리 그 일반적인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만들었다면 실을 꿰는 건 조금 다른 자질이거든요. 네. 그래서 아무나 융합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예. 실 꿰는 능력이 자기가 좀 뛰어나다 싶은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거 좋아하고 남들하고 잘 커뮤니케이션하고 예. 뭔가를 엮어내서 이렇게 새로운 거를 찾아내려는 걸 즐기는 친구들 네. 이런 친구들은 실을 좀 잘 만드시면 지금 너무 구슬 만드는 사람들밖에 없어서 예. 잘 만드시면 앞으로도 굉장히 좋은 기회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말씀이시네요. 구슬도 있고 실도 있어요. 각각의 그렇죠. 어떤 전문가가 될 수도 있지만 그것들을 꿰어내는 사람. 그렇죠. 그렇죠? 예. 어떤 그런 커뮤니케이션 능력이라든가 아까 또 우리 이건수 편집장님이 말씀하신 구성 능력이라든지. 편집이나 예. 구성의 예. 능력이 있는 사람. 예. 그런 것이 이제 융합과 관련된 그렇죠. 거다. 네, 이제 맞습니다. 그런 사람은 뭔가 항상 호기심도 많고요. 네, 네. 그렇죠? 네. 왜, why, how, 어떻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겠죠. 자, 그래서 그런 사람 중에 레오나르도 다빈치 얘기를 하신 거죠. 레오나르도 다빈치 이제 설명을 좀 드릴까요? 그러면요. 다빈치가 나오는데 여기 다빈치가 이름 여러분 다빈치 그러는데 여기 이태리 말로 다라는 거는 프롬을 말해요. 그래서 빈치 지방의 레오나르도입니다. 근데 이것은 왜 그러냐면은 출신 성분이 별로 안 좋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붙여요. 그래서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사생아 출신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하고 자란 그런 이제 유명한 과학자인데 대표적인 게 있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모나리자가 있어요. 저는 오늘 모나리자의 그 비밀에 대해서 조금 과학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네.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 여러분 굉장히 천재로 알고 계시는데 사실 이 사람이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산만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실천력이 없고 항상 아이디어는 많은데 그걸 완성한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도 천재라고 불리는 이유가 있는데 네. 너무나 그 상상의 영역이 너무나 방대하고 커가지고 그렇게 천재로 인정받는 것 같아요.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화가로만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보시면 해부학을 했어요. 저 그림이 예, 그런 그래서 겁니까? 태아의 모습을 이렇게 스케치를 하기도 하고 네. 그 당시에는 저런 것들이 굉장히 금지되어 있던 시절이었죠. 네. 그다음에 이런 두개골의 구조 같은 것들도 연기하기도 하고 또 손과 인체의 근육에 대한 것들을 먼저 스케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림을 그리는 거는 그 전에 이런 수많은 스케치들이 있어요. 이게 한 5,000장 정도 된다 그러는데 네. 이게 굉장히 과학자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드러내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이걸 한번 책도 나와 있으니까 한번 찾아 읽어보시면 너무나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그 옆에 보이는 것은 그 무기를 만들었는데 뭐 전차 같은 거예요. 앞에 큰 칼이 달려가지고 막 마차가 달리면서 적군하고 싸우는 그런 무기도 개발하고 이렇게 했는데 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저걸 만들면서 뭐라고 옆에 써놨냐면 이것은 아군한테도 위험할 수도 있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현실 가능하지 않은 그런 상상들을 많이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대표적인 게 이제 이 비트루비우스의 신체 비례도 같은 것도 우리가 많이 봤죠. 네, 이 이걸 그림 보- 많이 보셨죠? 네, 이 그림 굉장히 예. 중요한 그림이죠. 여기 보시면 이 인체가 어떻게 비례가 돼 있고 그래야지 아름다운 인체가 될 수가 있는가를 저렇게 이상적인 인체 모습을 짠 겁니다. 비트루비우스는 이 로마 시대의 건축가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비례, 수학적인 비례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우리가 아름다움의 세계에 할 때 무엇이 아름다운가 이렇게 말할 때는 제일 중요한 것은
수적인 통일과 질서예요. 그래서 수학적인 통일, 대칭, 균형이 맞아야 아름다운 겁니다.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아름답다고 말할 때 그냥 수적인 질서가 안 맞고 이게 틀이 안 맞으면 아름답다는 말을 절대로 안 합니다. 우리는 뭐 쉽게 아름답단 말을 하지만 그래서 저런 비례가 중요한데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저 비례를 하면서 저 동그라미 원이 있죠. 그 원의 가장 중심이 배꼽입니다. 배꼽이고 또 정사각형이 있는데 정사각형이 그 배꼽 아랫부분으로 해서 단전 부분이죠. 그런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팔을 펼치면 이 팔 끝이 우리의 키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집에 가서 누워서 한번 실험을 해보세요. 네. 그리고 영화 또 귀여운 여인에 나오는데 그 첫 장면에 나오거든요. 우리의 발 길이가 이 손목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이게 딱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발 길이. 굉장히 이게 길어 보이죠. 발 길이보다. 근데 한번 집에 가서 한번 대보세요. 그럼 여기가 딱 맞습니다. 이게 다 그래서 인체의 비례를 연구하는 것이 다빈치의 과학적인 아주 탐구에 중요한 거였습니다. 예. 네. 그 다음에 그림이 이제 아주 너무나 유명한 그림이죠. 모나리자 그림이죠. 자, 예전에는 초상화를 그리는데 이렇게 약간 반튼 모습으로 그린 게 하나도 없었어요. 전부 다 옆모습입니다. 초상화가. 근데 최초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약간 45도 튼 모양으로 이렇게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얼짱각. 네, 얼짱각도를 만들고 그 다음에 뒤에 발코니가 있고 그 옆에 기둥이 약간 그림자가 보이는데 발코니 앞에 이렇게 손을 모으고 앉아있는 형태고요. 뒤에는 또 풍경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구도를 잡으니까 사람하고 뒤에 있는 풍경하고 그냥 단순히 끝나는 게 아니라 한 차원을 또 만든 겁니다. 창문 속에 한 장면을 또 만들어서 깊이감 있는 걸 만들었는데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 모나리자의 대표적인 특징은 흐리게 그린 거예요. 흐리게 그리는 거. 이걸 스푸마토라 그러는데요. 안개 끼듯이 뿌옇게 그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표정이 뭐해서 웃고 있는지 울고 있는지 모르게 했는데 다른 화면 또 나왔습니다. 네, 저걸 보시면은 저 지금 기둥이 보이죠. 이건 라파엘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린 게 오른쪽에 나옵니다. 거기 보면 그 기둥이 있죠. 기둥이 있으니까 그림 평면 안에 또 하나의 평면이 있고 또 저런 뒤에 풍경이 있어서 깊이감을 주는 겁니다. 이런 대기 원근법. 과거에는 선원근법이라고 해서 소실점을 둬서 앞에가 크고 뒤에가 작아지는 이런 원근법, 기초적인 원근법이었는데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색깔을 통해서 깊이를 주는 그런 특이한 작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보면요. 3D를 보시면 되고 또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한 게 뭐냐면 표정에다가 윤곽선을 안 그렸잖아요. 얼굴에. 그렇게 되니까 뭐가 되냐면 뽀샵질을 처음으로 한 사람입니다. 네. 미술에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렇게 미술 보면 저 사람이 비웃고 있는지 뭐 웃고 있는지 이런 거 나오죠. 지금 저기 줄이가 있는데 그것도 뭐냐면 이 비례를 통한 겁니다. 제일 아름다운 비례는 이마에서 눈썹까지 하고 눈썹에서 코까지 하고 코에서 이 턱끝까지가 3등분이 돼야지 완벽한 비례를 됩니다. 그래서 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든 그림은 그 비례에 맞춰졌어요. 네. 그 다음을 한번 보실까요? 자, 보시죠. 지금 보시면 이제 얼굴이 있는데 여기 또 수수께끼가 뭐냐면 왼쪽, 오른쪽 얼굴 표정이 다릅니다. 그 다음 장면 보시면은 지금 왼쪽에 있는 왼쪽 얼굴, 그러니까 여기서는 화면에서 오른쪽에 보이는 얼굴이 이게 여성의 얼굴이고 오른쪽에 보이는 얼굴이 남성의 얼굴입니다. 그러니까 한 인물상 안에다가 남자와 여자를 섞어놨어요. 그러니까 가장 이상적인 남자, 여자를 떠나서 가장 이상적인 형상을 모나리자에다가 만들어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재밌는 게 있습니다. 저 뒤에 모나리자 뒤에 있던 우리 중국 산수화 같은 풍경화가 있었죠.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였는데 풍경화를 옆을 맞춰보니까 저렇게 한 풍경으로 통해졌어요. 네. 야, 이거는 제가 발견한 겁니다. 예? 제가 발견한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 이건 진짜 네. 제가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풍경이 통해지니까 이 사람이 물을 되게 중요시했거든요.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물이 모든 생명의 순환을 상징한다 그래서 저 위에 있는 바다와 호수가 있는 이 물의 길을 저렇게 하나의 풍경화로 만들었습니다. 이런 수수께끼를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또 해놨죠. 네. 또 이제 대표적인 게 보시면 이게 이제 HD TV가 개발돼가지고 이 디지털 화면이 되니까 화면을 자를 수 있는 기술들이 많아지면서 장난을 쳤어요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릴리안 슈바르츠라는 여자 작가가 이 작가가 왼쪽에는 레오나르도 다빈치 모나리자하고 자화상이라는 걸 붙여봤더니 딱 떨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또 무슨 소리 나왔냐면 이 모나리자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자화상이다 이런 소리까지 나왔습니다. 예. 그렇지만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 생각에는 가장 이상적인 얼굴로 구성했다. 또 프로이드 같은 사람은 모나리자를 엄마라고 했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 사생아라 그랬으니까 엄마가 그리웠겠죠. 그래서 엄마의 모습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했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제 3등분 아까 말한 대로 3등분을 다 맞춰서 인물화를 그렸기 때문에 네. 그것이 일치한 것이 아니었나 이런 네. 생각도 듭니다. 네. 네. 지금 뭐 레오나르도 다빈치 하면은 우리는 유명한 화가로만 알고 있었는데 이분은 뭐 군사 뭐 여러 네. 가지 다 하셨네요. 네. 지금 여러분 맞아요.
이건수 편집장님이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설명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던 거하고는 다르게 무슨 단어를 강조하셨어요? 과학이죠. 예. 그러면 네.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됩니까?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사고를 가지려면.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사고를 가지려면 이제 우리가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모델로 했지만 이 예술의 어원이 사실 이 테크네라는 테크놀로지입니다. 네. 예술의 어원이, 아트의 어원이 테크놀로지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르네상스 시대는 구분이 안 갔죠. 예술하고 기술하고 과학하고 구분이 안 가는 그런 시대였는데, 그래서 이런 말하자면 과학이 발달함에 따라서, 새로운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서 새로운 미술도 막 나타나고 새로운 장르의 예술들이 막 나타납니다. 예. 그러니까 예술가들이 그 과학을 적용하는 거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이 덴마크 출신의 작가인데 올라프 엘리아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네, 화면 한번 보여주십시오. 네. 이 사람이 이 거대한 태양을 지금 만들었는데, 이게 뭐냐면 영국에 테이트 갤러리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 여러분 가보시면 영국에 얼마나 공장을 개조해가지고 미술관으로 만든 엄청난 그 미술관이 있습니다. 거기 안에 그 터빈 홀에 큰 태양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가지고 수증기, 설탕물로 수증기를 만들어가지고 뿜고 저기 이렇게 사람이 누워있는 겁니다. 그래서 네. 사람이 누워서 이렇게 하늘을 보면서 태양을 보고 하는 이런 자연과 인간의 관계. 그래서 네. 새로운 태양을 과학을 이용해서 만들어 놓은 이런 과학자 비슷한 예술가들도 생겨나고. 예. 이게 새로운 르네상스맨, 새로운 다빈치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뭐 과학과 예술을 합쳐놓은 융합적인 것이 굉장히 많네요. 사실 뭐 우리나라 출신의 그 유명한 백남준 씨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대학에서 디지털 미디어학과 우리 과에서도요, 상당히 어떻게 보면 과학과 이런 예술의 융합적인 것, 그러니까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그런 인재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아이비리그 그러잖아요. 아이비리그 여러분들 다 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아이비리그 부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이제는요, 학력이 아니라 실력입니다. 여러분 이제 고3 때까지 공부하면 끝입니까? 융합적이고 창의적인 사람이 되려면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는 거로 평생 학습해야 됩니다. 아까 정지용 교수님이 그러셨잖아요. 6 내지 7, 8개의 직업을 바꿔야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평생 공부해야 되는 겁니다. 고3 때까지 공부가 끝이 아닙니다. 예전에 여기 앞에 계신 많은 분들은요, 대학생이 전 국민의 10%, 12%일 때 학교를 다녔지만 지금은 82%가 대학생입니다. 그러니까 그때의 대학생과 지금의 대학생을 비교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학력이 아니라 실력이 있어야 된다. 자,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똑같은 굵은 데서 달리기를 하게 되면 서로 부딪힙니다. 이제는요, 동그란 원에서 각자 뛰게 하는 겁니다. 그래야 각자 1등이 될 수 있고 멀리 갈수록 부딪히지 않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그런 인재를 키워낼 수가 있는 거죠. 옛날에는요, IQ가 아주 중요했어요. 뭐 IQ 210 넘는 사람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IQ 얘기하다가 그 중에 뭐 얘기하죠? 그 다음에 EQ 얘기했어요. 감성이 중요하다. 근데 지금은 무슨 얘기합니까? 네, MQ 얘기를 합니다. 다중지능 지수가 중요하다. 그 말은 뭡니까? 그만큼 아까 왜 구술과 실 말씀하셨듯이 꿰일 수 있는 사람,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거 지금 뭐냐면, 제가 왜 이 그림을 올려놨냐면요, 서로 막 손을 흔드는 거예요. 아까 그 창의융합적인 조건에 호기심, 또 서로 통합하는 거, 그러니까 서로 쌍방향 수업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대학이라는 강단에서도요, 학생들이 이미 교육을 그렇게 받았기 때문인지 질문하고 답하는 게 참 어려워합니다. 우리 학생들은 이제 오늘부터라도 항상 호기심을 가져야 되는데, 자, 제가 질문을 했어요. 3, 5, 8, 그 다음에 나오는 숫자가 뭡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하면 여러 가지로 이제 답이 나오실 거예요. 근데 답이 뭘까요? 모두가 다 답입니다, 사실은. 근데 우리는 사지선다에 너무나 매몰돼 있어가지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미국이 작년에요, 2조 4천억 원을 들여가지고 사지선다를 지금 다 없애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자꾸 사고하는 능력을 키우는 거죠. 그래서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인재를 만들어내겠다는 겁니다. 또 하나, 제가 여러분들을 TGIF 세대라고 그래요. 미래 트렌드 알아야 됩니다. 트위터로 생각을 말하고요, 구글로 검색하죠, 아이폰으로 영상 받아보죠, 페이스북으로 친구를 만나는 그런 세대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부모님들, 선생님들도 아셔야 됩니다. 아이들이 앞으로 20, 30년 뒤에 인생을 얘기할 때.
자,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가 어떤 분야에 최고가 되는 거, 뭐 실이 돼도 좋고 구슬이 돼도 좋고 꿰일 수 있는 사람이 돼도 좋은데 재주가 아니라 오기와 근성이더라. 그래서 끝장을 보고 말겠다는 근성이 있는 사람들로 키워내야, 오기 있는 사람들이 돼야 내가 어떤 창의적인 또는 융합적인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또 하나 인문학적인 소양을 넓히십시오. 요즘에는 뭐 수능이라든가 대학 입시 때문에 여러분들 뭐 책 읽을 시간이 없다, 뭐 인문학이요, 뭐 꿈 같은 얘기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바로 그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이 꿈을 인성을 박탈당하고 있거든요. 자, 이제 방학이 얼마 안 남았는데 나름대로 이번 방학에는 내가 어떤 책을 읽어야겠다라고 한번 계획도 세우시고요. 그래서 창의력이라는 것은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허락하는 겁니다. 길게 보고 그대로 두는 것이다 라고 제가 많이 강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도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그런 인재가 되려면은 몇 가지 생각의 틀도 바꾸고 인문학적인 소양도 높이고, 그렇죠? 뭐 이런 몇 가지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요, 우리 또 퀴즈 한번 내볼까요? 무선응답기 준비하고 계시죠? 조금 전에 정지훈 교수님께서 서로 관련이 없는 것들이 결합해서 작품을 만들거나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용어는 무엇일까요? 라고 했는데, 자, 1번, 2번, 3번 답 눌러주세요. 자, 네, 너무 쉬우니까 웃죠? 1번 다빈치 효과, 2번 메디치 효과, 3번 메디슨 효과. 집계 중입니다. 자, 누르셨네요. 집계 결과 보여주십시오. 네, 너무 쉬운 문제를 했나요? 다빈치 효과도 상당히 나왔는데. 다빈치 제 영향인 것 같습니다. 네, 그 중에도 좀 틀린 분이 있는데 메디치 효과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자, 1번, 3번 누르신 분 이따 남으세요. 자, 한 가지 더 한번 얘기해 볼까요? 퀴즈 문제. 이렇게 창의적이고 이런 본능 내 속에서 끌어낸다, 이거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 창의적인 본능을 끌어내는데 이런 것이 걸림돌이에요 하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떤 겁니까? 1번, 2번, 3번 있어요. 답 주세요. 1번 입시 중심의 교육입니다. 2번 부족한 사회 환경입니다. 3번 개인의 의지와 능력 부족입니다. 이거는 뭐 정답이라는 게 있을 수 없으니까 집계 중이죠. 집계 결과 보여주십시오. 어떻게 나왔을까요? 뭐라고 생각하는지. 입시 중심이 제일 많네요. 네, 개인의 의지 좀 있고. 그러네요. 부족한 사회 환경보다는 입시 중심 교육. 그래요. 맞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의 의지 및 능력 부족이라고 얘기를 하시네요. 자, 이렇게 두 분 투표 결과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사실은 아까 세 가지 이야기가 다 일정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것이, 첫째는 우리 교육 체계라든지 부모님들도 그렇지만 모든 것이 입시에 다 맞춰져 있는데, 맞아요. 네. 사실은 앞으로 우리 직장, 저희 같은 경우에 인사 채용이 하는 입장이고, 네. 그 다음에 제 관여하는 대기업들도 많고 한데요, 전혀 입시에서 무능 학교 출신을 보는 비율은 굉장히 줄어듭니다. 네. 그건 거의 확실하고요. 네. 또 한 가지는 개인의 역량 얘기도 했는데, 그것도 상당히 저는 영향이 있다고 봐요. 무슨 얘기냐 하면 너무 하나만 파는 것만 해왔기 때문에 네.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은 넓은 시야를 가지고 이것저것 해보는 게 필요한데, 그런 것 자체에 대해 연습도 안 돼 있고 하는 것도 좀 잘 안 돼 있고, 네. 우리 사회 인프라 측면에서도 그런 걸 지원하는 것들이 너무 약하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동을 해서 뭐 그런 것이 아닌가, 그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우리가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인재의 대표적인 사례라든가 뭐 조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렇게 해서요, 시간도 또 거의 되어 가고 있고요. 끝으로 정지훈 교수님부터 한번 마무리 좀 해주시면 어때요? 네. 어느 정도 재미있는 얘기들 많이 들으셨다고 좀 생각이 들지만, 좀 한 가지 조금 빠진 것이라 그럴까? 그 내용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요. 융합을 시작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시작을 해야 되는 걸 물어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있어요. 네. 근데 전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말씀을 드리냐면, 융합을 하려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저만 하더라도 제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컴퓨터 사이언스 관련된 프로그래밍은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을 했었고 예. 그다음에 의과대학을 갔으니까 의학을 전공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석사는 보건정책관리학의 사회과학 쪽을 공부를 했고 네. 박사는 공대에서 의공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엔 이제 MBA 관련된 거 하고 그 뭐 윤리학 관련된 거 이런 것까지 공부를 했는데 그러면 굉장히 다른 학문을 되게 오랫동안 했죠. 굉장히 오랫동안 공부를 그렇죠. 해야 된다는 예, 얘기인데 여기서 제가 주변에 융합 같은 거 같이 하면서 봤던 팁 하나를 조금 설명을 드리면은 과학기술 쪽을 먼저 하시는 분이 유리합니다. 왜냐하면은 어렸을 때, 젊었을 때 어려운 거를 좀 공부하기가 조금 더 쉬워요. 그렇죠. 그래서 머리에 잘 개인적으로 들어가죠. 인문학이나 사회학 같은 거 공부하는 거 하시는 분들이 그쪽 먼저 해야 되는데 무슨 소리냐 이런 얘기 들을 수 있겠지만 네. 제가 그런 트랙을 가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주변의 사람을 많이 봤잖아요. 예. 먼저 어렸을 때 조금 그렇다 할지라도 습관적으로 뭐든지 과학 기술이라는 건 관찰과 팅커링 만드는 거에서 시작하거든요. 네. 이 두 가지 버릇을 들이면서 과학 기술을 먼저 어느 정도 해놓으면 그 다음에 사회는 네. 가만히 생각하면 내가 또 연륜이 쌓으면서 보는 것도 있어요. 그렇죠. 거기에다 책도 보고 연구 이렇게 하면서 간단히 또 용합을 해갈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과학기술 쪽을 이렇게 같이 지금 초등학교 많이 계시잖아요. 네. 과학기술 쪽 관련된 공부들을 열심히 하시고 나중에 분명히 인문과학, 사회과학 영역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리고 싶고 네. 뒤에 그 하나 좀 보여주시겠어요, 사진을? 예. 이건 이제 환경적인 측면에서 이제 변화에 해당하는 건데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머릿속으로만 알고 말하는데 미국에서부터 시작한 메이커 페어라는 축제가 있어요. 네. 이게 뭐냐 하면은 그 과학은 관찰에서도 시작하지만 뭔가 만드는 게 시작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만드는 것들을 아이들과 일반 사회가 다 만들어내서 같이 나누는 축제입니다. 이게 미국에서 2007년에 시작해서 10만 명이 넘게 모이는 행사인데 네. 한국에서도 올해부터 이제 시작이 됐고 메이크업 페어. 네, 메이크업 페어. 메이크 하는 사람들의 페어, 축제란 뜻이에요. 네. 그럼 뭐 만드는 게 대단한 게 아니고, 네. 저 보시면 저렇게 영차, 저차, 로봇 암벽 등반 게임.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보이는 간단한 것들을 모아가지고 암벽을 막 올라가는 조그만 로봇을 만든 친구도 있고, 네. 오른쪽에 보시면 눈이 번쩍 띄는 친구들 많죠? 예, 저게 닌텐도 게임기 컨트롤러 모양 아닙니까? 저걸 테이블 사이즈로 저렇게 크게 만들어가지고 네. 저게 실제 된대요. 네. 동작하는 그 게임 컨트롤러인데 저런 것도 만들어가지고 내주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 아이들 그리고 우리 사회의 창의적인 생각들을 많이 키워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예. 이렇게 작지만 내가 하고 싶은 거 네. 그리고 과학기술을 결합해서 직접 뭔가를 하는 그런 걸 하면 네. 여기 계신 모든 학생들도 다 창의 융합 인재로 거듭나실 수 있다. 예. 그렇게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도 대통령 됐을 때 어렸을 때 누구를 만났던 이야기를 하면서 그게 어떤 동기부여가 됐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이요. 이 자리에 있었던 이유 하나로도 이 다음에 뭐 10년 또는 그 이후에 내가 그때 그래서 어떤 동기부여가 됐다라고 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나왔으면 참 좋겠어요. 지금 우리 일본 가까이에 중국 있지 않습니까? 뭐 일본은 노벨상 받은 사람 많죠. 과학 얘기하면 노벨상 많이 얘기하는데요. 그런 노벨상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우리를 좀 빼고는요, 다 과학을 하는 사람들이 국가를 리드해 나갑니다. 중국 보세요. 후진타오부터 다 과학자들입니다. 그래서 아까 정지훈 교수님이 과학부터 해라. 예. 그래야 또 머리가 더 잘 돌아갈 때. 네. 우리 이건수 편집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무리 좀 마무리 해주십시오. 짓겠습니다. 과학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또 예술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네. 지금 과학과 예술이 서로 만남을 많이 모색하는 그림인데 마지막 그림 한번 좀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기 보시면 젊은이와 노인의 얼굴이라고 했는데 이 제목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붙인 게 아니죠. 후대 사람들이 붙인 겁니다. 저 그림을 보시면 저는 이런 과학과 예술의 길이 보이는 것 같은데요. 저희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3등분, 귀로 통해서 이제 머리 이마가 붙어 있어 한 3등분의 구조로 똑같이 그렸습니다. 혹소리는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이제 나이 먹어서 왼쪽 사람이 됐다고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돼 있죠. 다빈치가 생각한 건 그런 비례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입이 튀어나오고 턱이 튀어나오고 코가 들어감으로써 눈이 몰림으로써 성격이 다 달라진다고 생각하는 거죠. 저와 마찬가지면 무슨 말씀이냐면 과학을 통해서 저렇게 사실적으로 묘사를 할 수 있지만 저렇게 배치를 해놓음으로써 어떤 관계가 생기고 이야기가 생기고 스토리가 생깁니다. 네. 예? 아름다움과 추함에 대한 문제, 선인과 악인에 대한 문제, 네? 젊음과 늙음에 대한 문제, 이런 문제들을 화두로 던질 수 있는 게 예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지훈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과학기술을 하되 그것은 다 이제 보편화됐어요. 누구든지 다 어떤 정보와 지식들이 어느 정도 수준들이 됐다고 봅니다. 근데 그것을 넘는 거는 새로운 창의력과 또 우리 인류를 사랑할 수 있는 어떤 따뜻한 마음 같은 거, 그런 것들이 녹여지는 예술적인 소양이 분명히 있어야지 그 새로운 어떤 인재가 창출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도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니까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로서 그리고 또 방송에서 시청자를 만나는 뭐 방송인, 언론인으로서 어깨가 참 무겁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의 이런 자리가요, 여러분들의 과학적인 창의 사고 능력을 키우는데 작은 불씨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제 토요토크를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